네, 12주차 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계층적 군집 분석 그리고 비계층적 군집 분석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법인 K민주 군집 분석의 이론적인 원리를 배웠습니다. 1강에서 이거를 실제 데이터에서 어떻게 응용하고 분석하는지 실제 분석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통계에 기반한 군집 분석 기법들은 SPSS, 우리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 SPSS에서 다 기능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SPSS를 실행시키고 그걸 가지고 이제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SS 프로그램을 먼저 실행시켜야겠죠. 예, 제 컴퓨터에는 25버전이 깔려 있어서 25버전을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실험에 사용할 데이터는 제가 이제 12주차의 실습할 파일들을 쭉 여러분들에게 배포했는데, 그 중에 그 SPSS에서 열 수 있는 car_sales.sav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 한번 클러스터링 군집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열기 해보겠습니다. 자, 요 데이터는 보시게 되면 차 제조업체, 그 다음에 자동차 모델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제조사와 모델을 설명하는 다양한 지표들이 나와 있는데요. 자, 어떤 변수들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얼마만큼 많이 팔리는 차인지, 판매량, 그 다음에 얼마나 가격이 나가는지, 나머지는 이 차에 대한 어떤 물리적인 특성들이 나와 있습니다. 엔진 크기, 뭐 마력, 휠베이스 등등등등. 그리고 이제 연료통이 얼마나 크고, 그 다음에 연료 효율이 얼마나 좋은지까지 계량적으로 되어 있는 특징들이 쫙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요 변수들은 전부 다 입력 변수예요. 그죠? 다 입력 변수고, 뭘 예측하기 위한 변수는 없습니다. 이런 어떤 계량적인 특징들을 참고해서 비슷한 성격의 차량들끼리 이렇게 한번 묶어봐라. 그게 이제 클러스터링의 목적이죠. 이렇게 묶어봐라 라고 하는 분석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층적 분집 분석 어떻게 하느냐? 분석을 클릭합니다. 분석을 클릭하면 SPSS로 실행할 수 있는 모든 메뉴들이 다 나오게 되는데요. 이 중에 어디에 우리가 필요한 분석이 숨어 있냐? 분류 분석이 있다는 겁니다. 분류 분석.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분류라 함은 원래는 클래시피케이션도 분류지만 클러스터링도 한국어로 분류라고 해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데이터들을 이렇게 그룹핑한다는 의미니까요. 그런데 이 SPSS에서는 이제 분류라는 이름으로 군집화 기법도 이 안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K nearest neighbor나 의사결정 나무 판별 분석도 우리 예전에 다 여기서 실행을 시켰죠. 요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 지금 하고자 하는 건 뭐죠? 계층적 군집 분석을 하려고 하죠. 자, 클릭하겠습니다. 계층적 군집 분석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변수를 집어넣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그 매니팩처러나 모델 같은 텍스트 데이터는 계량적이지 않기 때문에 군집 분석의 분석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판매량부터 이 연료 효율까지 요거 이렇게 정량적으로 측정된 그런 데이터들만 몽땅 변수에 넣어주고요.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유사한 것들끼리 거리지에서 묶어달라, 이렇게 입력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통계량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통계량을 눌러보면 여러 이제 테이블들 보여주게 되는데, 여러분 아까 우리 그 계층적 군집 분석 원리를 제가 설명할 때 각 샘플 간의 거리를 계산해서 보여주는 그 D라고 하는 매트릭스 기억나시죠? 그 매트릭스를 한번 출력해봐라 라고 하고 싶다면 요것도 같이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근접 행렬, 영어로 proximity matrix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샘플과 샘플 간의 거리를 이렇게 행렬로 보여주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고요. 우리는 이제 뭐 군집의 답을 정할 건 아니니까 그대로 이제 두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도표를 눌러서요. 덴드로그램이 체크가 안 되어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층적 군집 분석의 최종 결과물은 사실상 덴드로그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덴드로그램을 그려라 이렇게 하고요. 전체 군집 그려라 라고 하고요. 방향은 뭐 이거는 원하시는 대로 위에서 아래로 보는 수직 방향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옆에서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뻗어가는 수평 방향으로 하든지 우리는 수직 방향으로 놓고 분석을 하겠습니다. 예, 수직으로 놓고 계속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군집의 개수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내가 군집의 개수를 사전에 좀 정한다고 했을 때 그 군집에 해당되는 결과값이 각각의 샘플이 어느 군집에 해당되는지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저장이라는 걸 눌러서 자, 군집수를 내가 예를 들어서 3개로 나눴을 때 1집단, 2집단, 3집단이 어떻게 나눠지는지를 좀 해봐라 이렇게 하는 게 단일해법의 군집수로 저장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군집수 3개에 맞춰서 결과값을 저장해라. 요거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방법을 눌러 보시면 군집 방법에 집단 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집단 간 연결이 되어 있고 집단 내 연결도 있고 최근접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해석은 우리 강의 노트 보시게 되면 집단 간 연결 이거는 평균 연결법을 쓰는 거예요. 평균 연결법. 평균 연결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경우의 거리를 다 계산해서 n분의 1 하는 거죠. 만약에 최단 연결법을 쓰고 싶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nearest neighbor를 써야 됩니다. 최장 연결법 이거는 furthest neighbor 가장 먼 이웃 기법이죠. 워드의 방법은 워스 메소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옵션으로 들어가 보면 집단 간 연결, 뭐 집단 내 연결, 최근접 이웃, 가장 먼 이웃 하는데 우리 뭘로 해볼까요? 네, 우리는 평균 한 걸 합시다. 평균 그냥 디폴트 집단 간 연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리 구할 때 유클리드 거리로 할지 제곱으로 할지 뭐 코사인으로 할지 피어슨으로 할지 뭐 체비셰프 거리로 할지 쭉 할 수가 있는데 뭐 제곱 유클리드 거리로 지금 되어 있죠. 요거 우리는 뭐 제곱으로 해도 되고 유클리드 거리로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값을 표준화를 해서 할지 아니면 그냥 요 값 그대로 쓸지 이렇게 하는데요. 요 값 그대로 쓰면 한쪽은 막 100단위씩 왔다 갔다 하고 10,000단위씩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조금 뭐랄까 페어하지 않을 것 같죠. 그래서 값을 변환해서 해라. 예를 들어서 여기 마이너스 값들은 없으니까 0에서 1 사이 민맥스 노멀라이즈를 해서 그걸 기준으로 거리를 계산해 봐라.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 방법까지 다 선택이 됐으면 확인을 누르면 군집 분석의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확인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실행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왜 걸리냐? 요거 만드느라 걸린 거예요. 자, 근접 행렬을 만들어 줬어요. 1케이스와 1케이스 사이의 거리는 당연히 0이겠죠. 근데 이제 1케이스와 2케이스 사이의 거리는 0.647, 0.840 쭉쭉쭉 해서 지금 여기 케이스가 총 150개인데요. 요 매트릭스는 150 바이 150. 그래서 이쪽으로 봐도 엄청 깁니다. 옆으로 봐도 이렇게 긴 150 바이 150 매트릭스를 만들어주게 됐고요. 지금 그나마 여기에는 샘플의 개수가 150개밖에 없으니까 이걸 보여주는데 막 1000개, 2000개 이렇게 되면 다 보여주지도 못해요. 화면에.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이 이하는 뭐 저기 보여줄 수 없음 뭐 이렇게 뭐 메시지가 나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좀 샘플 수가 많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계층적 군집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군집화 일정표라는 게 나와요. 이건 뭐냐면 제일 먼저 147번 샘플과 148번 샘플이 제일 가까워서 그래서 묶었다는 거예요. 그때 거리가 0.024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한번 묶인 군집이 그 다음엔 언제 묶이지 이게 또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게 옆에 보면 나와요. 얘는 한동안 안 나오다가 26단계 되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쭉 내려가면 26단계에서 121번과 147번이 연결되죠. 그때 아까 그 처음 묶인 군집과 121번 샘플이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묶이는 단계는 여기 54번째 단계에 가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요게 이제 첫 번째 묶이는 거, 두 번째 묶이는 거, 세 번째 묶이는 거, 이 묶이는 일정표를 쫙 보여주고 있는 게 군집화 일정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묶이게 되는 걸 다 보여주게 되고요. 요거 이제 어떻게 해석하는 거라고 할 수 있냐면, 자, 요렇게 이제 그림이 나왔잖아요. 요거를 예를 들어서 요거는 지금 군집수죠. 예, 요거는 군집수입니다. 그래서 나는 군집을 100개로 쪼개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가위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위질을 하면 요거 하나, 39번 샘플 하나, 요거 두 번째 거 하나, 그 다음에 얘네는 이렇게 세 개가 연결되어 있죠. 그거는 이 세 개가 하나의 군집이라는 거예요. 100개로 묶을 때는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고, 요렇게 세 개 또 하나 묶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군집이 100개가 나온다는 거지. 여기서 자르면 군집이 75개가 나오고, 여기서 자르면 군집이 50개가 나오고, 여기서 자르면 25개가 나오고, 이렇게 그렇게 해석하라는 표가 요 표가 되겠습니다. 요 그래프가 되겠고요. 자, 우리가 이제 원했던 덴드로그램은 여기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요 덴드로그램 이렇게 결과를 보시게 되면 제일 바깥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군집을 두 개로 나누고자 할 때는 여기서 가위질, 군집을 세 개로 나누고자 할 때는 여기서 가위질, 이런 식으로 가위질 이렇게 해서 예, 군집의 개수를 사후적으로 정할 수가 있다. 덴드로그램을 이렇게 도출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원래 데이터셋 있는 쪽으로 가보게 되면 아까는 없었던 클러3-1이라고 하는 새로운 값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게 1이라고 표시된 것들은 1번 집단에 포함된 차들,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2번으로 표시된 것들은 2번으로 표시된 차들. 예. 대부분 근데 1번이에요. 그죠? 대부분 1번. 예. 그 다음에 2번과 3번은 거의 없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군집 분석의 한계라면 한계인데요. 네. 그러니까 계층적 군집 분석에 이게 이제 군집이 합쳐지고 하다 보니까 군집 간에 또 서로 상호 배타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군집들 간에 이렇게 비슷한 숫자가 매칭되게끔 나눠지지는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예. 예를 들면 이렇게 아주 그 거리가 먼 특별한 케이스들이 두 개, 세 개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얘네들이 그냥 하나의 군집을 구성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와버리는 한계가 있더라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보면 알 수가 있죠. 계층적 군집 분석은 그래서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똑같은 작업을 이번에는 비계층적 군집 분석을 적용해서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비계층적 군집 분석은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대표적인 기법이 K-민즈 분석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K-민즈 어떻게 돌리나요? 자, 분석에 가서 아까 했던 것처럼 이제 분류 분석 가는데, 아까는 이제 계층적 군집을 했지만 이제는 K-민즈, 한국어로는 K-평균 군집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를 클릭해서 K-민즈 군집을 수행합니다. 자, 변수는 앞에서 했던 거와 동일하게 정량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지표들, 요것들. 예, 맨 마지막에 있는 거는 쓰면 안 되죠. 이거는 아까 이 군집 구분해 준 거니까 이거는 쓰는 데이터 아니죠. 예, 여기 그 척도로 측정된 예, 비율 척도로 측정된 예, 요 값들만 이렇게 끼워 넣어서 이렇게 네, 변수로 사용을 하고요. 자, 군집의 개수는 적당히 한 3개 정도 집단으로 나눠볼까요? 예, 3개 집단으로 나눠봐라. 이렇게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반복 계산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데 이거 한번 눌러보세요. 반복 계산 눌러보면 최대 반복 계산이라고 해서 이게 10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군집 중심점을 계속 이동을 시켜가면서 계속 이제 반복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최대 10번까지만 해보란 얘기예요. 예, 10번 이상 넘어가면 그냥 거기서 스탑해도 되겠다라는 게 10번입니다. 이게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 20번으로 만드셔도 되는데 대부분의 이런 크지 않은 데이터들은 10번 이내에서 대부분 일찍 수렴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수렴 기준이 0으로 돼 있죠. 이 얘기는 변화가 하나도 없을 때, 예, 그러니까 소속 변화가 전혀 없을 때까지 이것을 반복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뭐 합당하게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번, 최대 10번 반복하고 수렴 기준은 전혀 변화가 없을 때까지 반복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가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옵션입니다. 자, 이것도 저장을 한번 해볼까요? 네, 소속 군집 지금 3개로 나누라고 한 건 정해졌으니까 이렇게 3개로 나눈다고 했을 때 1번 군집, 2번 군집, 3번 군집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필요하다면 소속 군집의 중심으로부터는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이것도
우리가 옵션으로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옵션도 한번 눌러 보겠는데요. 여기는 이제 군집 중심의 초기 값이 어떻게 됐는지 뭐 분산 분석표도 볼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각 케이스의 군집 정보도 볼 수 있고 한데요. 요건 뭐 특별히 뭐 건들지 않고 그냥 군집 중심의 초기 값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측 값은 저희 데이터에 따로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뭐 아무렇게나 설정해도 관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 반복 계산해서 세 집단으로 K민주로 나눠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자, 제일 처음에 임의로 이렇게 세 개를 잡아본 거예요. 1군집, 2군집, 3군집 이렇게 잡아서 막 돌렸더니 1번, 2번, 세 번째 만에 더 이상 변화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세 번 만에 바로 수렴이 됐음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수렴을 하고 나서 최종 군집의 중심점을 보니까 1군집은 이렇게 묶여서 15개가 1군집을 이루고 있고요. 2군집은 이렇게가 중심점이 돼서 56개가 모여 있고요. 3군집은 이렇게 묶여서 79건이 이렇게 있어서 합쳐서 150건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 군집 분석에 대한 해석은요. 군집 분석에 대한 해석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해석이 쉽지 않은데 만약에 굳이 군집에 대한 해석을 한다면 결국은 이거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중심점 가지고 해석하는 거죠. 자, 1번 군집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1번 군집. 1번 군집은 일단 엄청 많이 팔린 차들이에요. 그래서 1번 군집은 만약에 네이밍을 한다면 베스트셀링 카라고 명칭을 지을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가장 많이 팔린 차들이 1번 그룹을 형성하고 있죠. 많이 팔린다는 얘기는 가격이 가장 저렴한 그런 차들이 되겠죠. 하지만 뭐 차가 아주 작거나 이러진 않은 것 같아요. 엔진 사이즈 평균은 한 2.8 정도가 나오는 걸로 나와 있고요. 마력은 높지 않은 걸로 나와 있고 휠 베이스는 적당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차들을 정리한다면 무난한 수준의 자동차, 가족들이 많이 선호하는 무난한 수준의 베스트셀링 카들이 1번 집단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번 군집은 어떤 군집인가요? 2번 군집은 다른 특징보다도 두드러지는 게 프라이스예요. 프라이스. 그 다음에 엔진 사이즈 보시면 가격이 가장 비싸죠. 그리고 엔진 배기량도 엄청 큰, 그러니까 이번 차량의 특징을 굳이 따진다면 배기량이 큰 고급차, 예, 힘 좋은 고급차, 예, 이렇게 우리가 대략 카테고라이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번 군집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3번 군집은 2번 군집보다 판매량이 많은데 가격은 좀 더 저렴하고, 그죠? 네, 그래서 베스트셀링은 아니지만 무난한 수준의 뭐 그런 차들, 예, 그런 차들이 3번 집단이 아닌가. 3번 집단과 1번 집단은 굉장히 비슷하네요. 뭐만 달라요? 대체로 비슷한데 판매량이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3번 차들 중에서 특별히 많이 팔린 차들만 1번으로 묶여놨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2번은 고급 대형차인 것 같다. 자, 실제로 그런가 확인해 볼까요? 요게 이제 결과가 나온 값들인데요. 요 QCL1이라고 하는 게 지금 그 결과겠죠. 예, 실험 결과일 겁니다. 그 지금 K민지의 결과가 QCL1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와 있는 거고, QCL2는 군집 중심점과의 거리를, 예, 계산해서 나온 거가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저장할 때 두 개 옵션을 선택했죠.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제가 소트 한번 해볼게요. 예, 데이터에 가서 예, 정렬이 됩니까? 자, QCL을 가지고 예, 이거를 오름차순 정렬해 보자. 짠! 예, 그래서 1번인 집단, 예, 2번인 집단 이렇게 했는데, 자, 1번인 집단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예, 요 쉐보레부터 어디까지? 도요타까지 이겁니다. 자, 이 차는 제가 아까 뭐라고 정했냐면 세일즈가 많이 팔린, 예, 베스트셀링 카다. 그래서 보니까 요게 이제 미국 데이터거든요. 예, 미국에서 많이 팔린 차인데, 예, 안타깝게도 현대는 없어요. 예, 현대는 없지만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도요타, 캠리, 그 다음에 혼다의 어코드, 이런 차들이 이제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들이라고 알려져 있죠. 패밀리카로. 그리고 이제 쉐보레 말리부, 예, 이런 차들, 그 다음에 뭐 다츠 캐러밴, 포드에서 나오는 차 중에서는 뭐 익스플로러나 토러스 이런 차들이 보시면 이제 판매량이, 예, 아주
많습니다. 예,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그런 베스트셀링 카드로 이렇게 1집단이 묶여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2집단 뭐였는지 기억나요? 예, 고급차, 그죠? 판매 단가가 비쌌던 차들이죠. 자, 그래서 2집단으로 묶인 차들을 이렇게 한번 100이랑 크고 비싼 차들 쭉 한번 보게 되면 아큐라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냐면 여기에서 포르쉐도 막 나오고 하네요. 여기까지입니다. 볼보 S80까지.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아큐라라고 하는 거는 혼다에서 만든 프리미엄 브랜드죠. 그러니까 도요타의 프리미엄 브랜드가 렉서스인 것처럼 혼다의 프리미엄 브랜드가 아큐라예요. 우리나라에는 안 팔아요. 미국에만 팔죠. 예, 요런 이제 소위 프리미엄 브랜드, 그다음에 뭐 아우디, 뭐 BMW 이런 차들이 들어와 있고요. 예, 또 이제 뭐 우리 이름 아는 차 있나요?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혼다 오디세이 같은 차는 굉장히 이제 그 우리나라 따지면 카니발 같은 차인데 네, 어떻게 여기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뭐 배기량이 커서 아마 좀 가깝다고 본 게 아닌가라고 추정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렉서스라고 하는 고급 브랜드 차들이 여기 들어와 있고요. 링컨, 예, 뭐 좀 고급차로 알려져 있죠. 고급 브랜드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벤츠 같은 브랜드, 예, 포르쉐 이런 데는 브랜드 비싼 차죠. 예, 비싼 차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냥 일반 무난한 차들이었죠. 예, 무난한 차들, 예, 무난한 특색 없는 차들. 예, 좀 안타깝지만 우리 현대자동차의 차들이 무난한 특색 없는 차들에 예, 여기 다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근데 뭐 벤츠 같은 것도 들어와 있네요. 예, 이런 엔진 사이즈가 크지 않은 좀 대중화된 벤츠 같은 모델들도 여기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뭐 도요타도 굉장히 여러 브랜드들이 여기 들어와 있고, 네, 볼보도 이렇게 들어와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잘 나눴다 못 나눴다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예, 그죠? 예, 클러스터링의 한계죠. 예, 클러스터링은 정답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사례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계층적 군집 분석을 SPSS로 돌려봤고요. 또 비계층적 군집 분석도 SPSS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 주제로는 SOM이라고 하는 기법을 좀 간단하게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SOM은 Self Organizing Maps라고 해서 자기 조직화 지도라고 한국어로 번역을 합니다. 자, 이 자기 조직화 지도 기법은 요새 가장 주목받고 있는 군집화 기법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특이하게도 인공신경망의 원리를 군집화에 적용했기 때문에 이제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지만 정답이 없는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unsupervised learning이 적용됐다고 할 수 있고요. 요거를 처음 제안한 사람 학자의 이름이 코넨이에요. 그래서 코넨 맵이라고도 불리우게 됩니다. 자, SOM의 원리를 제가 좀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인공신경망의 원리를 갖고 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옛날 백프로포게이션 네트워크, 우리 앞에서 배웠던 백프로포게이션 네트워크를 생각하면서 그거랑 이걸 연결지어서 이제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게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예. 인공신경망의 원리가 살짝 들어갔을 뿐이지 앞에서 배웠던 백프로포게이션 방법하고 여기 SOM에 적용된 unsupervised learning은 전혀 별개의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혀 다른 기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지금 보시면 일단 SOM에서는 군집의 초기 중심점을 이렇게 격자형으로 잡는 게 일반적입니다. 격자형으로. 그래서 일정한 간격들을 쭉 벌려서 이 마치 모든 종의 눈금처럼 이렇게 초기 군집 중심점들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초기 중심점들을 잡아주는데, 자, 지금 보면 이것들의 중심점을 표현하기 위한 어떤 독립 변수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중심점을 표현하기 위한, 예, 그 독립 변수들을 우리가 x1부터 xn까지 정했다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왜 네트워크냐면 은닉층은 없어요. 예, 은닉층은 없는데 요 입력
주력층과 출력층이 연결된 가중치들이 쫙 있는 겁니다. 가중치들이 이 밑에 그림 보이시죠? 바닥에 x1부터 xn까지 입력값이 있으면 그거랑 연결되는 가중치들이 쫙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헷갈리지 마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앞서 배웠던 백프로퍼게이션 네트워크와 달리 이 솜에서의 가중치는 가중치가 아니에요. 응? 솜에서의 가중치는 가중치가 아니에요. 가중치가 아니라 뭘 나타내느냐? 요 각각의 중심점들의 중심 좌표를 나타내요. 중심 좌표. 그러니까 x1과 얘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wij는 얘의 x1 값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 얘 x1 값. x2와 이 첫 번째 노드 간에 연결되어 있는 가중치 wij는 얘의 x2 값, 2의 초기 값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 각자의 중심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일정 간격으로 벌려져 있는 이 중심점의 값이 x1부터 xn까지 매핑되어서 이렇게 초기 값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초기 값이 주어지게 되면 자, 그 상태에서 지금 여기 이제 초기 값들이 쫙 이제 들어와 있겠죠. 그 상태에서 새로운 어떤 이제 입력값이 들어오겠죠. 새로운 입력값이 들어오면 그건 이제 실제 존재하는 샘플이겠죠. 그러면 어떤 샘플을 예를 들어서 요 격자 어딘가에 대응되는 위치가 있겠죠. 딱 뿌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펜을 한번 써볼까요? 예, 예를 들어서 어떤 방금 들어온 첫 번째 학습 파일 샘플, 학습 샘플이라 하면 이제 클러스터링 할 샘플이죠. 클러스터링 할 샘플을 딱 찍었더니 여기 이렇게 딱 찍히는 거예요. 걔는 여기 이렇게 위치를 딱 봤더니 여기 딱 찍혀요. 그러면 요 점과 가장 가까운 이 격자는 누구예요? 얘죠, 얘. 얘가 제일 가까워요. 그죠? 그러면 요 격자에 해당되는 요 노드, 요 출력층 노드를 위너라고 불러요. 위너. 너는 이겼다. 너가 승자다 이거죠. 위너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위너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이 위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 위너의 이웃들을 같이 고려해요. 얘네들 뭐라 그러냐면 이웃이라고 불러요. 네이버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 좌표 방금 여기에 찍혔잖아요. 근데 얘하고 얘는 완전히 붙어있지 않고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얘의 중심점을 방금 들어온 얘에 가깝게 요 거리를 계산해서 요 거리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살짝 업데이트를 합니다. 즉 뭐가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웨이트가 업데이트 되는 겁니다. 웨이트가 뭐라 그랬어요? 이 노드들의 중심점이라고 했잖아요. 그 중심점이 살짝 이 좌표에 가깝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위너는 많이 이동합니다. 위너니까. 위너는 실제 들어온 인풋 값에 아주 많이 영향을 받아서 이동하고요. 위너를 둘러싸고 있는 네이버들도 얘랑 거리가 더 가까워지게 이동을 하는데 위너만큼 많이 이동하지는 않고 조금 보정된 값만큼만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충격을 일으켜서 얘네들의 중심 위치가 조금씩 바뀌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샘플이 들어왔다. 또 똑같이 해요. 두 번째 샘플도 여기 위치에 어디에 제일 가까워지는지를 딱 찍어요. 그러면 이번엔 얘가 제일 가깝죠. 그럼 이제 다시 얘가 위너가 되고 얘를 둘러싸고 있는 요 노드들이 네이버가 돼요. 그래서 다시 얘와 얘 사이의 거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얘네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조금 덜 영향을 받는 방식으로 해서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만약에 샘플이 500개가 있다. 그러면 이 500개를 계속 반복하면서 얘네 조금씩 움직이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반복 하다 보면 이 격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격자가 데이터들이 많이 몰려있는 데들로 이렇게 뭉쳐지고 또 데이터들이 또 어디 딴 데 많이 뭉쳐있으면 거기로 또 뭉쳐지고 이런 식으로 되면서 전체적인 바둑판 그림을 봤을 때 여기에 군집이 하나 묶이고 여기도 군집이 하나 묶이고 여기도 군집이 묶이는구나 를 알 수 있게끔 해주는 방법. 그게 이제 솜의 원리가 되겠어요. 자, 영어로 되어 있는 구현 절차가 방금 제가 설명드린 원리를 영어로 표현한 거예요. 자, 첫 번째 단계는 요 중심점, 저희는 이제 격자로 일단 이렇게 간격을 잡는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뭐 비주얼하게 격자로 잡을 수도 있지만 아니면 아예 생판 그냥 스몰 랜덤 넘버로
이 웨이트 중심점들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요 가상의 이 군집의 중심점들을 쫙 격자 형태로 잡아주고요. 그런 다음에 새로운 샘플, 인풋 샘플이 하나가 들어오면, 인풋 샘플이 들어오면 요 샘플과 뭐의 거리를 계산해요? 이 W 벡터 간의 거리를 계산해요. 이 W 벡터, 웨이트 벡터가 뭐예요? 웨이트 벡터가 얘의 중심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심점과 이 xi 사이의 거리들을 다 계산을 해보면 뉴런이 있겠죠. 어떤 뉴런? 거리가 가장 짧은 이 xi와 거리가 가장 짧은 w를 갖는 어떤 뉴런이 있을 거예요. 그 뉴런을 뭐라고 불러요? 위너, 승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승자, 위너. 그러면 이 위너에 대해서 W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3번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근데 이 3번 단계에서 업데이트 어떻게 하느냐? 새로운 웨이트는 기존 웨이트를 기반으로 합니다. 대신에 XI와 WJ 사이의 거리를 계산한 다음에 그 거리가 알파만큼 반영되게, 이 알파는 학습률이에요. 러닝 레이트. 이 값이 너무 크면 이제 막 너무 그 수렴이 안 되고 미친 듯이 왔다 갔다 이제 발산할 수가 있으니까 알파만큼만 이동을 하는 거죠. 이동하게끔 하면 요 새로운 WJNU는 누구한테 가까워지는 거겠어요? XI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보정이 되게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as well as라고 나와 있지만 네이버들도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같은 방식으로. 하지만 알파 값이 달라요. 위너는 알파를 세게 적용하고 네이버들은 알파를 조금 더 약하게 적용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요 2번과 3번 작업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종료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종료 조건은 보통 어떻게 하느냐? 우리 그 뉴로쉘에서 에폭이라는 개념 배웠잖아요. 에폭. 예, 에폭이 뭔가요?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샘플이 500개가 있다. 예. 500개가 있다. 그러면 처음 거 넣고 그 다음 거 넣고 세 번째 거 넣고 쭉 해서 500번을 한 번 다 돌았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1에폭이었죠. 그죠? 1에폭이었어요. 그래서 뭐 보통 50에폭 혹은 100에폭. 그러니까 이거를 500개의 샘플을 50번 돌리던가 100번 계속 반복해서 돌려서 요 조정하는 작업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예. 더 심하게는 200번, 300번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충분히 돌리고 나면 아까 그 격자로 나와 있던 그 중심점들이 샘플이 많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뭉탱이로 묶이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거를 좀 더 비주얼하게 보여주고 싶은데 좋은 자료가 없을까 하다가 인터넷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누가 잘 정리한 자료를 하나 알게 됐어요. 네, 소스는 제가 명시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여기 한번 들어가서 보셔도 되는데, 자, 이분은 이 솜의 원리를 실제로 이제 파이썬으로 프로그래밍을 해서 직접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보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이제 실제 데이터는 아니고 가상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뿌려본 거예요. 예, 그러면 한눈에 보기에도 여기 이렇게 데이터가 모여 있고 여기 데이터 모여 있고 여기 데이터 모여 있고 여기 데이터 모여 있고 여기 데이터 모여 있어서 한 5개 정도 군집으로 이렇게 묶이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솜은 1단계가 뭐다? 1단계는 이렇게 격자 모양으로 바둑판 모양으로 초기 값들을 이렇게 세팅을 해요. 초기 노드 값 세팅을 해서 위너가 되면 이제 그 위너에 가깝게 이렇게 이동하고 해서 이렇게 이제 변화를 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작업을 실제로 비주얼하게 수행을 해 보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4번 에폭을 돌고 나니까 위치가 이렇게 찌그러지는 겁니다. 이렇게. 네. 요 점들에 많이 이제 영향을 받았을 거니까 이렇게 조금씩 이동을 하는 거죠. 다른 점들은 같이 왜 이동해요? 아까 얘기했지만 네이버도 이동하게끔 만든다고 했잖아요. 이웃. 그러니까 자기는 직접 관련은 없더라도 이웃으로 따라 들어가면은 얘도 같이 이제 조금씩 따라 들어가는 거죠. 이거를 4번 돌렸을 땐 요 모양이더니 8번 돌리니까 요 모양. 12번, 16번, 20번. 횟수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데이터들의 구조에 가깝게 이렇게 가까운 데에 많이 중심점들이 몰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더라. 자, 지금은 아주 촘촘하게 이렇게 바둑판을 만들 건 아니었잖아요.
이거를 좀 더 촘촘하게 바둑판을 만들어서 돌려보면, 그리고 에폭을 아까는 사실은 20번밖에 안 돌렸는데 이거를 심지어 100번, 200번, 300번까지 돌리게 되면 훨씬 더 샘플들을 이렇게 그 특징을 더 잘 알 수 있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묶이는구나, 이거를 더 잘 비주얼하게 알 수 있게끔 소미 학습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인용한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솜에서 고려해야 되는 보다 많은 변수들, 그리고 이제 솜의 뭐 문제점이랄까요, 그런 것들까지도 이제 다양한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주는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솜 방법에 혹시 더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면 요 출처에 있는 링크를 살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솜의 장점과 단점 한번 본다고 하면, 뭐 단점은 이제 연산이 좀 복잡하다는 거, 뭐 그런 게 단점이겠지만, 솜은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K민지 클러스터링의 단점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데, K민지의 가장 큰 단점이라 한다면 군집의 개수를 미리 정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K민지는 이렇게 비주얼라이즈해서 여기 이쪽 공간에 벡터 군집이 하나 있고 이쪽 공간에 군집이 하나 있고, 이렇게 비주얼하게 보여주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솜은 아까 보셨던 그 격자 방식을 이용을 해서 요렇게가 한 군집, 저렇게가 한 군집, 요렇게가 한 군집, 이거를 패턴을 보고 알 수 있게끔 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집의 개수를 미리 정하기보다는 이렇게 사후적으로 묶이는 걸 보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인가, 혹은 하나, 둘, 셋, 넷, 다섯인가, 이런 식으로 군집의 개수를 사후에 정할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도 장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비주얼라이즈를 하려면 사실은 여기 이제 좀 잘 되어 있는 툴이 있으면 좋은데, 솜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도구로는 일단 뉴로쉘, 우리 예전에 했던 뉴로쉘도 되기는 돼요. 그런데 굉장히 허접하게 되죠. 아주 원시적인 수준의 코어넷 맵을 뉴로쉘을 통해서 실험을 해볼 수는 있고요. 근데 뉴로쉘에서는 격자 이런 건 지원이 안 돼요. 격자 이런 건 지원이 안 되고, 그냥 1차원 평면상에 군집의 개수만 지정을 해주면 그 군집의 개수별로 이제 중심점을 초기에 이제 웨이트를 이니셜라이즈해서 그렇게 이제 군집화해주는 그런 정도는 가능하고요. 솜을 비주얼라이즈 해야 될 때 제일 이제 과거에 많이 쓰였던 도구는 매틀랩이라고 하는 툴이었어요. 매틀랩에 솜 툴박스라는 게 있어서 요걸 이제 확장팩 같은 거를 설치해서 솜을 돌리면 요 위에 있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비주얼라이즈가 가능했었고요. 최근에는 R이나 파이썬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R에서 솜을 굉장히 편리하게 기존 패키지를 이용해서 돌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뉴로쉘을 중심으로 쭉 배워왔기 때문에 우리 뉴로쉘 가지고 한번 솜을 간단하게 테스트해보는, 우리 앞에서 방금 했던 그 사례 있었잖아요. 그 자동차 사례, 그거 가지고 실험하는 과정을 한번 간단하게 데모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거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데이터를 미리 준비를 좀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뉴로쉘은 텍스트 데이터만 인식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carsales.sav 파일도 준비했지만 carsales.txt라고 해서, 자, 이거는 탭으로 분리되어 있는, 아까 방금 보셨던 그 데이터랑 똑같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래서 실행을 위해서 자, 뉴로쉘 틀어야 되겠죠. 뉴로쉘, 뉴로쉘2, 오랜만에 트네요. 실행을 시키고요. 파일에 new problem, 그래서 우리 지금 셀프 오거나이징 맵 솜 할 거니까요. 자, 바탕화면에 가서 솜이라는 이름으로, SOM이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신설한다. 자, 이 세 개 중에 우리 뭐 썼죠? 어드밴스드 뉴럴 네트워크 썼죠. 아이콘 조준해서 더블 클릭 따닥 합니다. 자, 파일 임포트 해야 되겠습니다. 자, 파일은 ASCII 파일 텍스트로 열 거고요. 탭으로 구분되어 있고, 쿼테이션은 따로 안 되어 있고, 첫 번째 행에 변수 이름 들어가 있고, 파일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파일은 12주차 실습 중에 요거 carsales.txt 요거를 열어보겠습니다.
제 바탕화면에 다시 해놨는데, 바탕화면에 여기 카세일즈.txt 열기 이렇게 하죠. 자, 그러면 설정이 다 제대로 됐으니까 임포트에 눌러서 begin import. 그러면 150건의 데이터가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자, 데이터 잘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데이터 엔트리 더블 클릭해서 보면 매니팩처러, 모델, 세일즈 프라이스, 이제 우리 원하는 데이터가 잘 들어왔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풋 아웃풋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자, define input output에 가서, 자,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저거죠. 그 감독 학습, 비지도 학습이에요. 그래서 아웃풋이 있어요, 없어요? 아웃풋은 없다. 인풋만 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인풋이죠? 매니팩처러나 모델은 텍스트라서 인풋이 될 수 없다 그랬죠. 세일즈부터 어디까지 쭉 긁어서 MPC까지, 여기까지가 모조리 뭘로만 쓰는 거예요? 인풋으로만 쓰이게 되는 겁니다. 자, 아시다시피 그냥 바로 실행하시면 안 되고 세팅스에서 민맥스 값 먼저 계산해 봐야 돼요. 자, 컴퓨트 민맥스, 전체가 아닌데 나머지도 할 거냐? 노 하겠습니다. 노에서 나머지도 다 해라. 자, 해서 나머지도 다 계산해 보면 이렇게 민맥스, 평균값, 그 다음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풋을 지정을 해줬으면 데이터셋 TPV 나눠야 되는데 TPV 나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백 프로포게이션 할 때만 필요한 거죠. 우리는 TPV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도 패스하면 돼요. 이 솜 할 때는 바로 디자인으로 넘어갑니다. 디자인에 아키텍처의 파라미터로 가는데요. 자, 얘가 이제 디폴트를 선택했지만 이거 필요 없고 우리가 필요한 네트워크 어딨냐? 여기 있어요. unsupervised cohort이라고 되어 있는 요게 이제 우리가 설정해야 되는 그 값이 되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따닥. 그러면 자, 입력층의 노드는 10개가 들어오죠. 아까 제가 인풋으로 지정했던 10개의 계량 변수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근데 출력 변수는 지금 뉴런이 없어요. 자, 여기서는 격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격자가 아니라 내가 만약에 3개의 집단으로 나누고 싶으면 출력층의 노드를 3개로 해서 중심점 3개를 찾으면 되는 거고요. 4개 집단으로 솜으로 나누고 싶으면 이 끝에 노드를 뉴런을 4개로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아까랑 동일하게 뭐 3개로 해볼까요? 3개. 4개로 해볼까요? 이거 좀 이유도 지정하고 해야 되니까 이거는 4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에 거랑 좀 다르게. 4개의 뉴런을 하겠다. 자, 그리고 이제 4개의 뉴런이면 이제 하나, 둘, 셋, 4개가 있고 그 중에 제일 가까운 위너가 선택이 될 텐데 위너의 위치도 조정하지만 위너를 둘러싸고 있는 네이버후드도 좀 조정해 줄 수 있잖아요. 그 네이버후드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지금 4개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네이버후드는 하나 정도만 고려해도 될 것 같아요. 네이버후드는 하나만 고려할 거고, 자, 50번 반복하게 돼 있고 러닝 레이트 0.5로 돼 있는데 50번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0번 정도는 100 에포크 정도를 반복해서 수행을 해달라, 이렇게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대략 이렇게 값을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exit architecture 파일에 exit architecture.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방금 제가 이미 스타핑 컨디션을 줬어요. 100 에포크를 반복하라고 했기 때문에 딴 거 그냥 지정할 거 없고 거리는 유클리드 거리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자, 파일에 exit design, 저장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러닝에 가보겠습니다. 자, 런에 가서 start training 하면 에펙트 바꾸고 싶은 거 없죠? 없습니다. 하면 런 했나요? 방금 뭐 워낙 순식간에 끝나가지고 뭐 이제 끝났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빨리 끝난 것 같은데요. 자, 아직 안 됐나? continue training 할까요? 끝났네요. 이제 끝났네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저장해야 되나요? 저장을 해달라고 합시다. 파일에 exit training 합니다. 나머지는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이거는 그 무슨 백 프로포게이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컨트리뷰션 팩터도 아마 실행이 안 될 거예요. 안 되죠. 자, apply to 파일에 바로 가서 위닝이 된 뉴런은 1이고 아닌 건 0으로 바꾸라고 해서 우리가 뭔가요? 코어넷 맵의 결과만 한번 빼보도록 합시다. start processing. 그러면
150개 패턴이 이제 답이 나왔다고 하고요. 파일에 뷰 아웃풋 파일에 가면 이렇게 결과들이 나오고 요거를 데이터 그리드를 보내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이게 우리 그 뉴로쉘 옛날 실습할 때부터 그랬지만 결과를 이제 파악하는 게 좀 불편하죠. 그래서 결과는 엑셀을 따로 만들어서 분석해야 되니까 제가 결과 확인용 엑셀을 미리 준비해 왔어요. 이건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앞에서 봤던 그 데이터를 이렇게 엑셀에다 그냥 정리해 온 거에 불과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A열, B열, C열, D열 요게 이제 결과값이죠. 예, 위너인 노드가 1000이면 1집단인 거고 0100이면 2집단인 거고 이렇게 판단하면 되죠. 에딧에 카피 예,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디다 붙일까요? n에다 붙일까요? 예, n에다가 n1에다가 자 컨트롤 V 붙여넣기 이렇게 하면 네트워크의 결과값이 위너가 얘는 1번이다. 그럼 얘는 이제 1집단인 거죠. 얘는 3이다. 그러면 얘는 3집단인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집단을 나눠야 돼요. 집단을 나눠야 되는데 자, 집단은 어떻게 나눌 거냐면 이렇게 엑셀 함수를 이용해서 구현하겠습니다. 위에다가 1, 2, 3, 4 이렇게 써주고요. 자, 클래스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우리 엑셀 함수 중에 sum produc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sum product. 그래서 n1부터 q1까지랑 그 다음에 q3번부터 n3번부터 q3번까지랑 이렇게 하면 sum product는 n1 곱하기 n3 더하기 5원 곱하기 o3 더하기 p1 곱하기 p3 더하기 q1 곱하기 q3 한 걸 만들게 되죠. 이제 이거 밑으로 복사해야 되니까 F4번 눌러서 절대참조, F4번 눌러서 절대참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고정인 거고 이렇게 하게 되면 1000이면 1 곱하기 1만 남고 나머지 다 0이니까 1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0010이면 1도 없어지고 2도 없어지고 3만 남으니까 3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클래스를 확인할 수 있다 이거죠. 자, 더블 클릭 따닥 해서 쫙 채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이고 요거는 3이고 얘는 1이고 얘는 2고 이렇게 해서 1, 2, 3, 4 어느 집단으로 파악이 됐는지를 이제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자, 요 숫이 깨지지 않게 뭐 할까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요거를 이제 집단별로 한번 분류를 해 볼게요. 자, 집단별로. 그래서 데이터에 가서 정렬에 가서 뭘로 분류를 하냐면 클래스로 예, 이렇게 분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름차순 정리 이렇게. 네. 자, 그러면 이제 결과에 대한 해석은 저희가 정답은 없지만 대충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1집단으로 묶인 데이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요. 예, 대충 상호 베타적으로 나눠서 그런지 뭐 비스무리하게 대충 나눠진 것 같은데 자, 1번 집단으로 선택된 차들은 대략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나요? 네, 1번 아유 제가 아까 소트를 할때 잠깐만요. 제가 실수를 했어요. 자, 컨트롤 Z 원래대로하고 소트를 할 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예, 브랜드가 포함이 안 돼가지고 어쩐지 소트 결과가 이상하네요. 네, 데이터가 많아서 제가 헷갈렸습니다. 자, A열부터 예, 다 한꺼번에 소트를 해야 되겠어요. 자, 소트 다시 미안합니다. 클래스를 가지고 오름차순으로 분류 이렇게 하면 예, 어쩐지 뭐가 좀 안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자, 1집단으로 분류된 친구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예,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예, 여기 세턴 도요다 예, 여기까지 볼보까지네요. 볼보까지 여기가 1집단입니다. 자, 이 차들은 어떤 특징이 있나 봤더니 세일즈가 일단은 굉장히 많은 차들이 종종 보이네요. 예, 그래서 판매량이 비교적 많은 차들로 보이고요. 예, 대중성이 있는 판매량이 많은 차들이 여기 많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높은 차라고 볼 수가 없네요. 그죠? 가격이 높지 않아요. 예, 뭐 메르세데스 벤츠가 약간 예외적으로 높긴 하지만 판매량이 많고 가격이 그렇게 아주 높은 차들은 여기 안에 안 들어와 있어요. 벤츠도 비싼 모델은 여기 안 들어와 있어요. 지금 얘네들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는 차들이구나 이거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룹은 어떤 차인가? 이렇게 보게 되면, 자, 두 번째 그룹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두 번째 그룹은 꽤 많네요. 예,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진짜 많이 팔리는 차들은 두 번째 그룹에도 많이 있네요. 그죠? 두 번째 그룹에 많이 있습니다. 혼다의 어코드, 그 다음에 도요타의 캠리, 그리고 여기 우리 현대의 소나타. 예, 여기는 이런 뭐랄까요? 주로 세단, 예, 무난한 세단, 쉐보레 말리부까지. 예, 그래서 주로 이제 적당한 배기량에 적당한 가격대에 일반적으로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링 되는 주로 세단들이 나와 있는 것 같고, 요거는 세단이 아닌 일반 뭐 일반적인 조금 작은 규모의 차들이 1집단이 아니었나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3집단으로 묶인 건 뭔가 이렇게 보니까 딱 봐도 비싼 차들인 것으로 대충 이게 보이죠. 그래서 예, 이렇게 보게 되면 예, 3번 집단은 어디까지 가나요? 예, 여기까지 이렇게 가게 됩니다. 아, 근데 3번 집단도 뒤에 나올 4번 집단에 비교해 하니까 4번 집단이야말로 진짜 비싼 차들이 예, 4번 집단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비교적 고급 브랜드이기는 하지만 배기량이 아주 높지는 않은 그런 차들 중심으로 3번 집단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4번 집단은 아우디도 이제 A8, 4.2, 그죠? 5.7, 여긴 뭐 4.6, 5.2, 예, 어마어마합니다. 배기량이. 예, 4에서 5 사이를 넘나드는 아주 세고, 마력이 세고, 가격도 뭐 좀 비싸고, 마력도 세고, 크고, 이런 차들이 여기 40단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묘하게 1집단, 2집단, 3집단, 4집단이 솜으로 구분을 했을 때 얼추 이제 그 특징이 좀 보이는 것 같은 예, 그렇게 분류가 된 것을 마지막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비주얼라이즈가 안 된 건 좀 아쉽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솜을 구현하는 과정을 뉴로쉘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저희가 군집화 분석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게 오늘이 우리가 앞에 강의 계획에서 소개했던 지식공학의 5가지 유형 예, 이번 학기 내내 한번 열심히 파보겠다 했는데 그 5가지 유형은 사실은 오늘이 마지막이었어요. 그죠? 예, 마지막 군집화 기법까지 소개함으로써 그 5가지 카테고리의 모든 기법들을 이번 학기 동안 다 살펴봤다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자, 과제도 심지어 마지막 과제입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과제하느라 너무 힘드셨죠? 강의도 오래 찍는데 과제도 많아서 너무 힘드셨을 거예요. 자, 마지막 과제입니다. 제가 별도로 배포한 파일이 아까 있어요. 보시면 bankron.sav라는 파일을 별도로 배포해 드렸는데 SPSS를 이용을 하셔서 K-민즈 분석을 활용해서 요 bankron.sav를 4개 군집을 한번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 집단별 특징을 분석해 보는 것이 마지막 과제가 되겠습니다. 특징 분석은 뭔가 객관적인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관적인 해석이 필요할 것이고 앞에서 우리 같이 해봤지만 군집에 대한 특징은 뭘 갖고 해석하는 거예요? 군집 중심점을 주로 활용해서 군집 중심점이 어떤 특징이 있으니까 대략 이 군집은 이런 특징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는 것을 기억해서 간단하게 보고서를 정리해서 제출하시는 게 이번 마지막 과제가 되겠습니다. 요 다음 시간과 그 다음 시간은 약간 번외의 기법들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요 다음 시간에는 먼저 추천 시스템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최근 열풍이 불고 있는 딥러닝으로 이제 어떻게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서 이 분류 기법의 역사와 발전이 어떻게 진화되는지 그런 내용 살펴보고 우리 마지막 14주차에는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는 딥러닝 기법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의 실습과 함께 진행하는 그런 시간으로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 이번 2강도 예,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예, 그러면 예, 우리 12주
2차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